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욱 흔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밤에 자주 깨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자주 깨는 일로 방해받는다면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거나 심지어 더 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사람은 그만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축적되고 이는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깨는 사람들은 낮 동안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이러한 증상을 겪을 경우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지 피로와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밤에 깬 뒤 다시 잠을 자려다가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지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와 불편함,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위해 깨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단순히 불편한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생리적인 변화가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들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항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항긴뇨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소변을 적게 만들어 방광이 차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져 결국 우리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휴식을 취하며 복구 작업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밤에는 신체가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하며 그 결과 방광에 소변이 축적되지 않아 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는 결국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뚜렷해지고 60대 이상의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충분히 늘어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져 작고 단단해집니다.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이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을 배출하는 관을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밤에 소변이 차면 이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져 방광이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 소변을 참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는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거나 자주 가고 싶은 충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거나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이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맥주나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료를 저녁에 섭취하면 그만큼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밤에 깨게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김영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리가 자주 붓고 낮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 수분이 다리에 고여 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전신으로 퍼져 소변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리 붓기나 수분 축적이 심각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지고 전립선이 커지고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깨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깨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우리의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주 깨면 우리의 뇌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분이 불안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대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깨어나는 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뇌와 신경계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자주 깨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되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경계 역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주 깨어나면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체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깨고 제대로 자지 못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깨는 문제는 낙상 사고와 같은 신체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골다공증이나 관절 문제가 있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골절과 같은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에는 7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고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낙상사고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밤에 자주 깨는 고령자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잠을 방해받는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우울증, 피로, 면역력 저하, 낙상사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령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편함을 참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지만 다행히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이나 국물과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물이나 음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국밥, 찌개, 탕 같은 음식은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저녁 식사는 건조한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을 자주 만들어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몸속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되 저녁에는 1, 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입니다. 낮 동안에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되므로 저녁 식사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두면 다리로 고였던 수분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심장,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만 실천해도 밤에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고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에 30분 정도만 다리를 올리며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기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밤중에 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면 밤에 다시 일어날 필요 없이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소변이 있으면 반드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서둘러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천천히 끝까지 소변을 비워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난 후 잠자리에 들면 자다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핸드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깨지고 밤에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핸드폰은 침대에 두지 말고 잠자기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방법들을 적용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조금씩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를 통해 소변 때문에 자다 깨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개선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팁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간단한 습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조정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신체가 잠에 들어갈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만약 잠을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몸은 여전히 불규칙한 수면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그로 인한 수면 부족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녁 시간에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거나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피곤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가 너무 과도하게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의 천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나 이야기는 뇌를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만 사실 좋은 수면 환경은 깊은 잠을 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방은 어두워야 하며 너무 밝은 빛이나 소음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방의 온도도 적당해야 하며 너무 덥거나 차가운 환경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는 편안해야 하며 베개와 이불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침대와 베개는 몸의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이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이완 기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 명상 혹은 가벼운 요가 동작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 기법을 사용하면 몸이 더 빠르게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완 기법들은 특히 잠자기 전 또는 잠을 잘 못 자고 다시 잠들려고 할 때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이완 기법을 실천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결국 더 나은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며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최소 4시간 이상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이로 인해 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가벼운 저녁을 먹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습관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식사 습관을 갖추면 더 편안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결국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실천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일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며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나 방광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문제나 과민성 방광 같은 문제가 의심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면 문제가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실천한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차이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퇴직 후의 긴 하루.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시계를 봐도 약속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며 언젠가 퇴직하면 푹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쉬게 되니까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허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하루 4시간 근무, 월 120만 원 지급, 이런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처음엔 저도 혹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딱인데? 하고 클릭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건강검진부터 서류까지.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를 위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030년까지 13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뽑겠어? 하지만 작년 봄 동네 복지관에서 실제로 노인 일자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제 또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누구는 공공시설 청소, 누구는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 또 누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본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은 이유는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연금이 조금 부족해서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게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바쁩니다. 가족은 각자 삶이 있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참 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벌써 어두워진 마음. 그때 필요한 건 돈보다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일하는 노인은 단지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30만 개의 일자리 중 10%는 바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책임감, 그리고 세월이 만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손으로 공장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커피를 내리거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시작이 늦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하루 4시간, 월 29만 원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눈빛에 생기가 있었거든요. 일을 하니까 규칙이 생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생의 기쁨을 되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라 자리라는 걸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자리. 그걸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일은 약보다 낫다. 이 말을 저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일은 약보다 낫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병은 없지만 활동량이 너무 적으시네요. 이러면 근육도 줄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쉬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는데 너무 쉬면 오히려 병이 되는구나. 그런데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나서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나 씻고 버스를 타고 사람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웃고 대화하고 이 단순한 리듬이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40% 낮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도 30%나 낮습니다. 이 수치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의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는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건 약으로도 못 얻는 생애 리듬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 72세의 박선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지만 그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면 기운이 나요. 그분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일의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는 것을요. 손이 놀면 생각이 느려지고 발걸음이 멈추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일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일을 위한 가벼운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 누군가에게는 도서관 책을 정리하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외로운 어르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야말로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건강은 운동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피로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 는 그 만족감이 약보다 강력한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몸도 따라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식사도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치유력입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며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평생 일을 통해 세상을 지탱해온 세대입니다. 회사를 세웠고 아이를 키웠고 집을 지었고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건 세상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지 그 무대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활력이고 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정부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세대가 다시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정부가 나섰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인 일자리라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복지 정책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세대가 단순히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힘 있는 세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08천 개였던 일자리를 무려 20만 개 더 늘려 2030년까지 총 13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바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입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 그리고 원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 30시간 정도 활동하면 월 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주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공익활동형입니다. 게다가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일부 직종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면 월 6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동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챙겨주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기는 일입니다. 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 안전 지원 일도 있죠.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그대로 전달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교육을 조금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보람은 그 어떤 일보다 큽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형태입니다. 카페, 세차장, 택배보조, 마을 미용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합니다. 근무 시간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성과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또래분들과 함께 일하니 즐겁고 수익도 나면 보람이 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작은 사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취업 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자리는 경비, 청소, 사무보조, 요양보조 같은 직종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니어 채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 많고 성실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셈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연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해보고 기업과 잘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한 사람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인턴으로 시작해 지금은 정규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공존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보며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 문을 두드릴 용기만 있으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그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루 속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곧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은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겁니다. 먼저 김영순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매일 집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노케어 일자리 모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며 망설였지만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오늘은 식사 잘하셨어요? 영순 씨,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한마디에 김 씨의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한 달에 29만 원을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분들이 제 전화를 기다려요. 그게 저한테는 월급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매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은 박철수 씨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돈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허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요. 아내는 TV 보라 하지만 너무 답답했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시니어 사서 보조 모집을 받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그는 바로 지원했고 지금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도서 대출을 돕고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 줍니다. 책 냄새가 좋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월급은 65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여전히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얼굴이 다시 살아났어 라고요.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순자 씨 70세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너무 외로웠죠.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카페 직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카페? 내가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도전했습니다. 2주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밀던 첫날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법니다. 돈도 좋지만 그보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좋아요. 일 끝나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생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동수 씨 62세입니다. 자영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 한때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으니까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더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시니어 인턴십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에 편의점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규직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포스기 앞에 서면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손님이 아저씨, 이거 할인돼요? 하고 묻는 게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지금 그는 월 140만 원을 벌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편의점의 밝은 불빛 속에서 그는 인생의 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미자 씨 67세입니다.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하다 떠나보낸 후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간병이 제 일상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돌보며 배운 경험이 뜻밖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식사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산책도 나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 하실 때마다 남편을 다시 돌보는 마음으로 일해요. 월급은 190만 원. 지금 그녀는 빚도 갚고 손주 용돈도 줍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 5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무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희망의 무대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도 해볼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겁니다. 먼저 신청식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은 2025년 12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일찍 신청하는 분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조기 접수자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세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확인서도 함께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인 일자리 메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노인 일자리 역이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별, 직종별로 일자리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르시겠다면 자녀분들께 잠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3전화 신청, 나는 인터넷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상담 전화는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577-1923, 복지로 상담센터는 129번입니다. 전화로 거주 지역을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가능한 일자리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먼저 담당자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건강은 어떤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발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이후 직무 교육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육은 무료입니다. 기초 소양 교육과 안전 교육을 약 6시간, 직무에 따라 6시간에서 유수 시간 정도의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노노케어나 아동 돌봄의 경우 대화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드디어 근무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볼까요? 큐인,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공공근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습니다. 큐티,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알선형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큐신,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70대, 심지어 80대 초반 어르신들도 건강하면 충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Q4.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나 전문 서비스형은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Q2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갱신도 가능하며 일부 일자리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Q6. 4대 보험은 되나요? 민간 취업형은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익활동형은 상해보험만 적용됩니다. Q11. 주말에도 일하나요? 대부분 평일 근무입니다. 단, 교대 근무가 필요한 민간형 일자리는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첫걸음입니다. 제가 한 어르신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일하는 노후가 단순한 생계가 아닌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일자리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일하는 노후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외로움을 막는 일,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젊어졌어요. 이젠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이 바로 인생의 답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일이란 건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경륜과 인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세상이 꼭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 혼자 사는 노인을 챙기는 전화 한 통,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손길. 이 모든 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13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자리가 130만 개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 생각을 버리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중년, 70대는 젊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인 지금 우리는 아직 인생의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일을 통해 하루를 다시 채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웃고 대화하고 땀 흘리는 일.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젊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시기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들러보세요. 전화 한 통, 신청서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게 TV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의 끝에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다.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드리며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봤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 준비되지 않은 혼자.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기를 꿈꾸지만 통계는 냉정하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이미 혼자 산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나는 이런 숫자를 보고 단순히 슬프다고만 느끼지 않았다. 그건 예고였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경고였다. 어느 날 78세의 한 환자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사람은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혼자 죽는 게 무서운 거지. 그 말이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병실엔 늘 TV 소리만 가득했고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진료하는 동안에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잊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시대의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관계의 사라짐이다. 아파트 문이 닫히면 세상과의 연결도 닫힌다. 건강한 사람조차 고립되면 병이 시작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외로움은 담배 하루 15개 비보다 해롭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50% 높다. 나는 이 수치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얼굴들을 떠올린다.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노인, 3일 만에 발견되는 시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이웃의 경고가 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미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나는 수없이 봐왔다. 자식의 집에서 방 한 칸 얻어 눈치 보며 사는 부모, 요양원에서 매달 한 번 오는 전화에 기대는 어르신,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들. 준비는 그렇게 사라진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끝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다. 지금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바꿀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준비하지 않은 고독은 절망이지만 준비된 고독은 자유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입니다. 누군가는 산속의 고요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화려한 시설 속에서 사라지고, 또 누군가는 작은 복지관 옆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혼자가 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외로움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오늘 나는 그 연결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말 속에도 여전히 함께 살아갈 방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산속의 자유는 감옥이었다. 나는 오래전 윤정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 이제 누가 간섭하나 혼자 살래요. 그 말에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강원도 산골의 조용한 마을로 들어갔다. 공기 맑고 소리 없는 곳.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이 축복 같았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때 할머니의 얼굴엔 오랜만에 자유라는 단어가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길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자 산의 고요함이 점점 무게로 변했다. 말 한마디 건넬 리가 없었다. 마트까지 차로 40분, 편의점은커녕 이웃집 불빛조차 멀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런 정막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내는 숨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아도 마음이 메말랐다. 내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후 어느 겨울밤이었다. 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 손이 떨렸고 전화기를 찾는데 10분이 걸렸다. 119에 전화를 걸고도 구급차가 오기까지 50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다행히 그날은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었고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꺾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해가 지면 불안해졌다. 바람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나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혼자만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 남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선택이지만 후자는 버림이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야 살아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경고다. 나는 요즘 산속에 집을 짓는 이들을 종종 본다. 조용한 삶, 자연 속의 여유를 꿈꾸지만 그곳엔 인간의 온기가 없다. 새소리와 바람이 아무리 맑아도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덮이지 않는다. 고립은 자연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심리학자들은 고립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고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사람의 대화와 접촉이 줄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불안 호르몬이 증가한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윤정이 할머니를 통해 자유의 착각을 배웠다.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할머니는 산속의 고요를 택했지만 그곳엔 대화도 웃음도 위로도 없었다. 결국 그 자유는 감옥이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사는 용기를 미화한다. 하지만 용기란 고립을 견디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맺으려 노력하는 힘이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외로워질 때 손 내밀 수 있는 거리에서 자란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이젠 마당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산보다 사람, 조용함보다 대화, 자유보다 연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삶의 방향이다. 안전한 감옥, 실버타운의 진실, 김동수 할아버지는 68세였다.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나는 정리 잘하는 사람이야.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자식들은 걱정스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권유이자 결정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중 5천만 원을 내고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다. 식사 시간마다 따뜻한 밥이 나왔고 병원도 바로 옆이었다. 청소도, 빨래도, 심지어 약 복용 시간까지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할아버지는 처음엔 감탄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조식, 10시 체조, 12시 점심, 2시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심지어 그날의 식단도, 대화 주제도, 웃음의 타이밍조차 규칙 안에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살고 있는 건가, 관리받고 있는 건가.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절규였다. 실버타운은 안전했다. 그러나 그 안전함이 그를 점점 투명하게 만들었다. 같은 옷, 같은 표정, 같은 대화. 그곳에는 젊은 사람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없었다. 하루 종일 들리는 건 TV의 뉴스와 약 이름뿐이었다.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대신 스스로의 의지를 잃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때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구조는 그런 자유를 차단했다. 의사로서 나는 그와 같은 노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불안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다.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사람은 위험을 감지해야 피한다. 하지만 감각이 사라지면 그저 조용히 멈춘다. 그게 바로 안전한 죽음이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결심했다. 나는 죽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리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곳을 나왔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실버타운은 편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오히려 환하게 빛났다. 그는 다시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이와 인사를 나누며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했다. 그렇게 불편함이 돌아오자 삶도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편리함을 행복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은 시스템 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살아난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같은 루틴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둔화시킨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보다 살아있는 관계가 건강을 지킨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이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인사했다면 당신의 뇌는 여전히 젊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그는 완벽한 시설을 버리고 불완전한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종 돌봄을 받는 걸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관계 안에서 돌봄을 나누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안전했지만 기억이 사라진 곳이었다. 거기엔 매일 누군가 떠났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진짜 고독이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트 직원에게 인사하고 공원 벤치에서 이웃과 차를 나눈다. 이게 내 세상이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복지관 근처의 기적 박순옥 할머니는 71세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혼자 살 준비를 해왔다. 누구에게 기대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혼자됨은 윤정희 할머니나 김동수 할아버지와 달랐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15평짜리 아파트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 집 앞에는 작은 공원과 편의점, 그리고 복지관의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요가복을 입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8시부터 요가 수업, 10시에는 건강 강의, 11시에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 도시락 1개 가격으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음이 오갔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다. 일주일에 2~3번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친구들과 번갈아 집에서 차를 마셨다. 혼자 살지만 외롭진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매일 인사할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엔 삶의 질서가 있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리듬이었다. 나는 복지관을 노년의 생명줄이라고 부른다. 그곳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다. 역할이 있다. 누군가는 봉사자로, 누군가는 학습자로, 또 누군가는 친구로 존재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역할감은 노년 우울증을 60% 이상 감소시킨다.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매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행위가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박순옥 할머니의 일상은 그 증거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몸이 좀 아파도 복지관에 가면 다 낫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사회적 교류는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고 코르티솔을 줄인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만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염증 수치가 오르고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 박순옥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엔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었다. 아침 요가에서 함께 땀 흘리는 친구, 점심 식사 중 건네는 맛있죠? 라는 한마디, 저녁서의 시간의 집중.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뇌를 젊게 만들었다. MRI로 본다면 아마 활짝 빛나는 뉴런이 가득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할머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요. 그 짧은 대답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인간은 불리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도 희미해진다. 복지관은 그녀에게 이름을 돌려준 곳이었다. 그녀의 삶은 작은 행동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한 달 후에는 친구가 생겼다. 석 달이 지나자 그곳은 그녀의 제2의 집이 되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혼자 사는 노년의 비밀은 걸음수에 있다. 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고립되고 문을 나서는 사람은 연결된다.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그 몇 분의 거리, 그게 바로 생명선이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박순옥 할머니는 지금도 말한다. 이젠 집이 아니라 세상이 제 방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세상 속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복지관 옆의 작은 아파트, 그 15평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웃음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노후의 기적이다. 철학과 과학이 말하는 연결 나는 의사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옳았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간섭, 타인의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말은 완전히 뒤집힌다. 타인의 부재야말로 진짜 지옥이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라진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살아간다 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철학적 통찰은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과학도 같은 말을 한다. 미국의 버리건 대학 연구팀이 30만 명을 7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다. 이 수치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를 파괴하는 질병이다. 비만보다, 운동 부족보다, 심지어 고혈압보다 더 치명적이다. MRI로 본 외로운 노인의 뇌는 실제로 위축되어 있다. 특히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 부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떨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반대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작동한다. 새로운 대화와 관계는 신경세포를 자극해 뇌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나는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본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병이라도 사람과 어울리는 노인과 혼자 있는 노인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다르다. 대화가 있는 노인은 상처가 2배 빠르게 낫고
수면의 질이 훨씬 높다. 그들의 혈압은 낮고 스트레스 지표는 안정적이다. 단순히 마음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 연결은 생명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 또한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사회적 관계란 결국 서로를 기억해주는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사는 시대를 향해 간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35%가 노인이다. 그중 절반은 혼자 산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있는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방향과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다. 일본은 이미 노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다. 네덜란드에는 호게베이크라는 치매 마을이 있고 덴마크에는 세대 통합형 마을이 있다. 노인과 아이, 청년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본다. 이제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것인가 라고. 집의 크기를 고민할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고민해야 한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라. 오랜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다. 잘 지내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든다. 연결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건 작은 습관이다. 인사하는 습관, 눈을 마주치는 습관, 함께 밥을 먹는 습관.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철학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치고 과학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연결될 때 가장 인간답다. 혼자서도 함께 사는 법,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된다. 그것이 슬픈 현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연의 순리다. 중요한 건 혼자가 되는 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수많은 노년을 진료하고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 행복한 노년은 크거나 화려한 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관계가 흐르는 곳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새송이의 노후의 꽃을 소개하고 싶다. 이미 말씀드린 3가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꽃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다. 이건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핵심이다. 복지관은 노인에게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해주는 시간표이자 공동체의 중심이다. 아침 요가, 점심 식사, 오후 교양 수업,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치는 인사. 이런 일상의 반복이 뇌를 깨우고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 하루에 3,000걸음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다는 연구도 있다. 인간은 걷는 동안 생각하고 세상과 호흡한다. 복지관 옆집은 단순히 편리한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이다. 두 번째 꽃은 공원 옆의 저층 아파트 2층이나 3층이다. 나이가 들면 계단 몇 개도 벽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은 높이는 독립을 지켜주는 상징이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걱정 없고 정전이 되어도 발로 세상을 오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녹색 풍경은 마음의 약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자연 속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절반으로 낮다. 니체는 말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며 떠오른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행위다.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이 있었다.
둘 다 혼자 살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제보다 다리가 덜 아프시죠? 이런 사소한 대화가 그들의 하루를 지탱한다. 관계란 그런 것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그 덕에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꽃은 자녀와 도보 10분 거리의 집이다.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다. 서로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같다. 같은 집에 살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서로 잊힌다. 10분 거리, 그것이 사랑의 거리다. 필요할 땐 금방 달려갈 수 있고 일상은 각자 지킬 수 있다. 이 거리에는 존중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리가 사랑을 오래 살게 한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효도이자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지관 근처의 집, 공원 옆의 집, 아니면 자녀와 10분 거리의 집. 어느 것이든 정답은 없다.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 바로 인터넷을 켜서 당신이 사는 지역의 복지관을 검색해보라. 근처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고 직접 걸어보라. 공원의 길을 걸으며 벤치에 술을 세워보라. 자녀와 커피 한잔하며 미래를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준비는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발걸음 하나, 전화 한 통, 대화 한 번에서 시작된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두려운 것이다. 준비된 혼자살이는 자유다.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삶의 마지막 10년을 기다림이 아닌 살아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당신이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세상. 당신의 이름이 잊히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나는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존엄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